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간의 가치라는 책입니다. 이 공간의 가치는 현재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에 계시는 박성식 감정평가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박성식 평가사님은 서울대에서 건축을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되어 있고 현재는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감정평가사들의 저술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감정평가사들이 쓴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퀄리티가 좋고 인사이트가 또렷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사실 이 책이 참 소개하기가 어려운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 130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가는 방식으로 책이 서술돼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부동산을 얘기할 때 부동산의 어떤 물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은 특정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공간의 가치, 공간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도시의 부동산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과거에 이제 뭐 농업 기반인 시대에서는 부동산 이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에서 운영이 됐었다면 이것이 이제 공업사회, 그 다음에 공업사회 이은 서비스 사회로 가면서 그 공간 자체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간의 가치 자체도 집약적인 이용에 따른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집약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시와 비도시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도시 지역이 비도시에 비해서 공간에 대한 이용도, 집약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시의 경우에는 비도시와 똑같이 10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시는 1000% 이상을 이용하고 싶어 하고 비도시의 경우에는 1000%에 못 미치는 뭐 300%, 400% 정도 이용을 하게 되니까 같은 용도 지역, 같은 용적률 제한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구도심, 신도심의 얘기인데 왜 구도심보다 신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더 높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도심의 경우에는 과거에 축적되어 온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축적되어 온 공간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의사결정 비용이나 인허가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대해서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가치는 일단 첫 번째 측면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현재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 변화까지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부동산이라는 게 뭐 5년 있다 없어지고 10년 있다 없어지고 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건물도 기본적으로 50년 이상씩 유지가 되는 내구성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아닌 미래 변화까지를 고려해서 가치가 형성된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자체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익이나 처분의 가치까지 모두 합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임대차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일단 임대차 시장 자체는 임차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임차권 자체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임차인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뭐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임차인의 어떤
신용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 뭐 위약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 임대차 시장의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 바로 밑에 있는 보증금 배율 결정 구조라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보증금의 배율도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임대차 가격도 더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아파트가 있고 대형 부동산이 있고 근린상가 고시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은 것은 고시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근린상가일 것이고, 그 다음이 대형 부동산 이렇게 올라가는데, 임차인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보증금의 배율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고시원은 보증금 자체가 형성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금 배율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임대 수익률, 즉 가격, 임대료의 가격 자체도 아파트나 대형 부동산처럼 임차인의 신용도가 높은 시장이 근린상가나 고시원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낮게 형성이 돼도 가능하다. 무엇을 고려한다면 임차인의 신용도를 고려한다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신용대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담보도 없는 신용대출의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것이고요.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이 되겠죠. 물론 이 신용대출은 임대차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부동산 담보와 연결되어 있는 최소한의 담보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은 신용대출의 수익률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의 우열관계는 임차인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투자하는 사람의 자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각 주요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가격 형성 원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우리 아파트 시장을 보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거래량 자체가 높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형 평형대의 가격이 소형 평형대에 비해서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 같은 경우를 이제 한계효용의 체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시장에서는 주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오피스가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그러니까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바닥 면적 자체가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닥 면적 자체가 넓어야 되고, 같은 오피스 지구로 형성될수록, 이 집재성이 있을수록 오피스 가격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소유권 부분인데, 오피스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가 돼서 하나의 소유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 층마다 세분화가 돼서 이제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넓은 규모의 오피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관리하려면 각각의 층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로타워 같은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피스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가 부분은 당연히 뭐 규모가 중요하다. 대형 점포가 가지고 있는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 그 상가가 어떤 상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상품의 부피당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이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재고를 관리할 공간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이 회전율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당 매출액이 큰 상가일수록 많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곳에도 입점할 수 있다는 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임대차 계약, 백화점의 경우에는 일반 상가와 같은 그런 계약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대차 계약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피스
같이 소유권, 그 상가의 전체적인 소유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 용이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가지들이 많이 좀 생략이 됐는데 이 책은 한번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점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보통의 책들이 뭐 현상만을 나열한다면 이 책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나 가치 형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일독해 볼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